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자식도 바쁘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배우자조차 어느 날 먼저 가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젊을 땐 남 따라 살았어도 늙어선 나만 믿고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면 상처받고 남을 의지하면 무너집니다. 결국 노년을 지키는 건 인간관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내 힘, 내 선택, 내 태도입니다. 오늘은 노년에는 사람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나를 지켜주는 6가지를 주제로 외롭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첫 번째는 바로 체면 따지지 않고 밥 한 끼 편히 먹을 수 있는 진짜 친구 한 명입니다. 당신은 지금 몇 명의 진짜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보여도 여전히 곁에 있어줄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충격적이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에 이르러서야 깨닫는 잔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인맥의 99%는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 골프장에서 만난 사업가들, 동창회에서 제외한 옛 친구들, 이들은 모두 당신의 지위와 재력이 있을 때만 친구였습니다. 은퇴 후 권력이 사라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둘 연락이 끊어집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일주일씩 계속되고 병원에 입원해도 문병 오는 사람이 없고 명절에도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참담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진짜 필요한 것은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체면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친구, 가진 것이 없어도 함께 김밥 한 줄 나눠 먹을 수 있는 친구, 당신의 추한 모습을 봐도 여전히 웃어주는 친구. 마이너스 이런 친구 한 명이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70대 중반의 박모 회장이 30년 지기 친구 김 씨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한때 대기업을 운영했지만 IMF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김 씨는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으로 살아왔습니다. 형님, 계산은 제가 할게요. 김 씨가 말했지만 박 회장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낼 거야. 아직 그 정도는. 하지만 카드가 거절당했습니다. 현금도 부족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김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계산을 마쳤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이 나이에 이런 꼴을? 그러자 김 씨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언제부터 돈 때문에 어색해했나요? 다음엔 형님이 라면이라도 끓여주시면 되죠. 그날 밤 박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잘 나갈 때 주변에 몰려들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단 한 명, 김 씨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네. 진짜 친구가 뭔지. 더 충격적인 것은 박 회장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장례식에 올 사람을 생각해보니 김 씨 하나뿐이더라고. 그게 가장 무서웠어. 수십억 자산을 굴렸던 사업가의 인생 말년이 이토록 적막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친구 한 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노년은 천국과 지옥만큼 다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체면 버리고 진심으로 사귈 수 있는 친구를 만드십시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두 번째는 바로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사람은 배신하지만 숫자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연락 주지 않아도 자식이 외면해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우울해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날에도 연금은 조용히 통장에 찍힙니다. 그 단단한 숫자 하나가 노년의 자존심이고 삶의 안전판입니다. 늙어서 가장 비참한 순간은 부탁해야만 돈이 생기는 현실입니다. 친구 모임에서 돈이 없어 머뭇거리게 되고 병원비가 없어 자식 눈치 봐야 하고 손주 생일에 5만 원이 없어 뒤돌아서는 순간 자존감은 박살납니다. 그러나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굽히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머리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노년은 돈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니라 고정 수입이 있어야 당당해집니다. 연금은 숫자가 아닙니다. 연금은 자립입니다.
혼자 살아도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패입니다. 자식도 친구도 형제도 줄 수 없는 확실한 보장이 연금입니다. 눈물이 나는 날에도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 날에도 연금은 잊지 않고 나를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늙은 나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오영자 씨는 4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한 뒤 공무원 연금과 사적연금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매달 합쳐 300만 원. 누군가에게는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오 씨에겐 이 돈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은퇴 직후 주변에서는 이제 애들 도와주면서 여유롭게 지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딸은 이혼 후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아들은 사업 실패로 몇 년째 연락이 없습니다. 결국 오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우울했습니다. 전화도 안 오고 명절에도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달 25일만 되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문자 한 통, 공무원 연금 2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알림을 보는 순간 혼자라도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도 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하루가 쌓이자 오 씨는 오히려 더 활기찬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오 씨는 근처 구청 문화센터에서 뜨개질을 배우고 공원 산책도 자주 나갑니다. 작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책을 보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단 하나였습니다. 돈을 누구 눈치 안 보고 온전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연금의 힘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연금은 남습니다. 관계는 무너져도 숫자는 쌓입니다. 결국 노년을 지켜주는 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든 고정수입입니다. 죽을 때까지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 있다면 그 어떤 외로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늙은 나의 마지막 친구이자 유일한 보호자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세 번째는 바로 작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입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살면 숨소리도 눈치 봐야 하고 내 집이 없으면 마음 둘 곳도 사라집니다. 노년에는 사람보다 지붕 하나가 더 따뜻하고 내 이름 썩 작아 적힌 등기 하나가 더 든든합니다. 남의 공간에 기대 사는 노년은 늘 쫓기는 삶입니다. 눈치로 하루를 시작하고 자존심을 꾹 눌러야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 집이라도 그 공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물건을 놓을 자리가 없고 내 목소리를 높일 권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곳은 쉼터가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심지어 말을 조심해야 하고 방문을 꼭 닫아야 하고 냉장고 하나도 마음대로 열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집 없는 노년의 서글픈 민낯입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당당해지고 아무리 좁은 방이어도 숨이 트입니다. 비가 오면 나를 막아줄 천장이 있고 몸이 아플 때 내 침대가 기다려주는 집 한 채. 그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년에 남는 것은 결국 집입니다. 관계는 끊기고 건강은 약해져도 집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어디에도 쫓기지 않고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집이 있으면 돌아올 곳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평안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집이냐로 결정됩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황순희 씨는 80을 넘긴 나이에 작은 빌라 전세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큰딸 집에 들어갔지만 사위의 눈치, 손주의 무관심, 그리고 딸의 예매한 말투가 매일을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리모컨을 잡으면 슬쩍 빼앗기고 늦은 밤 기침 한 번에도 뼈로통한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그 집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던진 말 한마디에 순희 씨는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는 왜 아직도 여기 살아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그날 밤 순희 씨는 몰래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다 쓰러져 가던 옛날 주택, 남편 생전에 조그맣게 사놓고 그대로 방치했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슬고 수도는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 집은 순희 씨 이름이 적힌 등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혼자서 페인트 칠을 하고 고물상을 다니며 중고 가구를 구해 채워 넣었습니다. 동네 복지센터에서 저렴한 청소 서비스를 받고 조용히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혼자 사는 그 집에서 순희 씨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늦게 일어나도 되고 먹고 싶은 반찬을 마음껏 해먹을 수 있는 삶. 그 자유가 이렇게 값진 줄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 순희 씨는 매일 아침 작은 마당에 나가 해를 보고 차를 마십니다. 때론 마트에서 혼자 과일을 고르고 때론 동네 시장에서 아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는 말합니다. 딸 집에 살 땐 사람이 병들었고 내 집에 오니 다시 살아났어요. 집이 없으면 사람이 없어집니다. 노년엔 집이 전부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작아도 낡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집은 늙은 나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어야 합니다. 남을 위한 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집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집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네 번째는 바로 사기당하지 않는 금융 지식입니다. 사람보다 돈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노인을 노리는 사기꾼입니다. 자식보다 더 친절하게 다가오고 가족보다 더 자상하게 말하는 이들은 결국 내 통장을 털어가고 내 평생 쌓은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나이 들수록 착한 사람이 아닌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사기꾼들은 절대 처음부터 사기꾼 티를 내지 않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노인을 위한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요즘 어르신들만 가입 가능한 절세형 수익 상품이 있어요. 안정적으로 월 2% 수익 보장해드려요 라고 속삭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안심하고 도장을 찍고 그 순간 내 돈은 증발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금융 지식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믿는 순간이 끝의 시작입니다. 좋은 사람 같아서 계속 전화와서 미안해서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다니까 이런 말에 넘어가는 순간 10년치 연금, 내 이름으로 된 집, 심지어 손주 용돈까지 송두리째 사라집니다. 무지한 사람을 노리는 건 언제나 똑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착한 마음보다 금융 지식이 나를 지킵니다. 사기당하는 노인들의 공통점은 모른다는 것을 창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도 몰라요? 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알지도 못한 채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하지만 이 무지가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아들 얼굴 보기 부끄럽고 자식한테 말 못할 정도로 창피한 일은 몰라서 당한 사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설명 다시 해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사기꾼을 물리칩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최복래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오롯이 혼자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연금과 적금으로 그럭저럭 살아가던 중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금융감독원입니다. 통장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 말투에 속아 최 씨는 안내받은 대로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화면을 캡처해 전송했습니다. 그날 오후 통장에 있던 잔액 3,200만 원이 전액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말투였고 보이스피싱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했습니다. 경찰도 은행 직원도 요즘 어르신들 피해 많아요라고 말했지만 최 씨는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스마트폰 금융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계 다루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한 달에 한 번 강의를 듣고 은행원에게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또다시 비슷한 전화가 왔을 때 이번엔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이 전화로 이런 거 안 합니다. 녹음 중이니 끊겠습니다. 그 한마디의 상대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바보라는 낙인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묻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사기는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잘 몰라서 부끄러워서 귀찮아서 당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금융 지식이 생존 도구입니다. 은행 용어 하나, 보이스피싱 수법 하나만 알아도 목숨 같은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게 더 어렵고 더 중요합니다. 늙어서 무너지는 인생은 사기 한 번, 선택 한 번에서 시작됩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고 모르면 끝나는 세상.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금융을 배우는 게 노년의 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다섯 번째는 바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두 다리와 두 팔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내 손으로 밥 한술 못 뜨고 내 발로 화장실을 못 간다면 그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움직일 수 있을 때만 당당할 수 있고 손으로 스스로를 챙길 수 있을 때만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무서운 건 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내 몸을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양말을 신을 수 있다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값진 특권입니다. 침대에 누워 누구를 불러야만 움직일 수 있는 순간부터 모든 인생의 주도권은 사라집니다. 자식도 보호자도 간병인도 결국 타인이 내 삶의 리모컨을 쥐게 됩니다. 늙은 몸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감옥이고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고립입니다. 손과 발이 무너지는 순간 자존심도 함께 무너집니다. 배설을 부탁하고 씻겨달라고 말해야 하고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현실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마지막 존엄까지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늙어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체면도 명예도 계좌장고도 아닌 내 몸이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자립은 결국 근육에서 시작되고 건강한 팔과 다리는 내가 나로서 남기 위한 마지막 조건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유병자 씨는 70대 중반까지도 나는 건강해서 병원은 갈 일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골절되고 이후 병원 침대에서 3달을 누워 지내면서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간호사가 도와줬고 나중엔 요양보호사에게 의지했습니다. 배녀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순간 유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일이 반복될수록 자존감은 빠르게 깎여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병실의 80세 환자가 스스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 복도에서 걷고 손에 힘을 기르기 위해 매일 고무공을 쥐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누워서 죽지 않겠다고. 이후 퇴원 후 물리치료를 받고 스트레칭과 하체 강화 운동을 매일 반복하며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지팡이 없이 시장을 다녀올 수 있는 몸이 됐습니다. 유 씨는 말합니다. 지금도 혼자 일어나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땐 몰랐어요. 누워있을 땐 그냥 살아있는 거였고 지금은 진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건 단지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존엄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내가 나로서 남기 위해 필요한 건 말 잘하는 입이 아니라 움직이는 두 다리입니다. 손에 힘이 없으면 밥그릇 하나도 들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없으면 병실 침대에 인생이 갇힙니다. 내 몸이 내 말을 듣는 것, 그 이상 중요한 건 없습니다. 결국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은 약도 병원도 아닌 내 근육입니다. 존엄을 잃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걸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움직여야 내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6번째는 바로 나를 지켜주는 단호한 거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착한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부탁을 들어주고 남 좋은 일 해주고 내 것 내어주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정작 본인은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착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용하고 뺏고 또 뺏습니다. 가족들의 무리한 요구에 그래 해줄게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끝장납니다. 자식들은 당신을 ATM 기계로 보고 손자 손녀들은 당신을 무료 베이비시터로 여깁니다. 친척들은 당신의 집을 무료 숙박업소로 생각하고 친구들은 당신을 호출 택시처럼 부려먹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사기꾼들의 접근입니다. 이들은 노인의 착한 마음을 노리고 접근합니다. 할머니, 불쌍한 사정이 있어서 라는 말에 넘어가는 순간 당신의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보험 사기까지 모든 사기의 타겟이 바로 거절 못하는 노인들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이 치료 받으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내라고 대답합니다. 필요 없는 검사, 과도한 수술,
비싼 약물 처방까지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거절할 줄 모르니까 의료진들도 당신을 호구로 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나 단체의 접근입니다. 믿음이 있으시니까, 착하시니까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헌금을 바치고 봉사를 하고 결국 모든 것을 바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이용해 당신을 완전히 조종합니다. 68세 이모 씨의 이야기는 희망적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이 씨는 거절을 모르는 성격으로 고생했습니다. 어느 날 투자 권유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이 투자는 정말 안전합니다. 월 20% 수익을 보장해드려요 라고 달콤하게 유혹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요, 해볼게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단호하게 관심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전화했지만 안 됩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그 투자회사가 사기업체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노인들이 수십억 원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씨는 단호한 거절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후 이 씨는 더욱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자식들이 무리한 용돈을 요구해도 안 됩니다 라고 말했고, 친척들이 집에 머물고 싶다고 해도 불편합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 씨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거절하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며 웃었습니다. 자식들도 어머니가 달라지셨네요. 더 당당해 보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단호한 거절이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지금 이 씨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호한 거절이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준 것입니다. 잘 걷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침대에 눕게 됐대요. 앉았다가 못 일어나서 119에 실려갔다더라고요. 다리 힘만 있었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됐지. 노년엔 다리가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체 근육은 생명줄입니다. 걷는 건 기본이고 일어나고 버티고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는 힘이 곧 생존력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걷기만 하면 된다고 믿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6가지 하체 비결은 노년의 마지막 생존 기술입니다. 끝까지 안 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의 튼튼한 다리와 하체를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걷기보다 중요한 건 엉덩이 근육입니다. 71세 정혜수 씨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 이상을 걸었습니다. 핸드폰만 보기엔 하루 8,000보 이상 찍히지 않는 날이 없었고 주변 어르신들 사이에선 저분은 진짜 철인이다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걷기야말로 최고의 운동이라 믿었던 그는 어느 날 평소처럼 횡단보도를 건너다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는 멀쩡한데 엉덩이 근육이 거의 없습니다. 균형을 잡아줄 중심 근육이 없어서 일어나지를 못하신 겁니다. 걷기만으론 하체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재활치료를 받으며 앉았다 일어나기를 매일 수십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68세 한춘자 씨는 처음부터 엉덩이 근육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걷는 것도 좋지만 중심을 잡는 힘은 엉덩이에서 나온다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매일 화장실 가기 전과 TV 보기 전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를 실천했습니다. 하루 30번, 시간으로 치면 고작 5분도 안 되는 이 운동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한 손으로 카트를 잡고 중심을 단단히 잡으며 바로 몸을 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줌마 반사신경 장난 아니에요 라며 감탄했지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반사신경이 아니라 엉덩이 근육 덕분이지. 바로 이 차이입니다. 매일 걷는다고 해서 다리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순간에 몸을 지탱해주는 건 종아리도 허벅지도 아닌 엉덩이 근육입니다. 걷기 운동은 하체 일부만 자극할 뿐 하체의 중심인 엉덩이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걷는 사람조차 넘어진 순간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고관절이나 골반이 부러져 침대에서 몇 달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엉덩이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빠지는 부위라는 점입니다. 60세 이후부터는 운동하지 않으면 10년에 15% 이상 근육량이 사라집니다. 이걸 방치하면 걸을 땐 멀쩡해 보여도
단 한 번의 충격에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걷고 있다고 안심했다면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단련해야 할 진짜 하체는 엉덩이입니다. 균형을 지키고 몸 전체를 지탱해주는 핵심 부위는 바로 그곳입니다. 걷는 다리보다 중요한 건 버티는 엉덩이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다루는 다음 비결은 이 엉덩이 근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놓치면 당신의 하체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튼튼한 다리와 하체를 만드는 두 번째 비결은 누워서 하는 다리 들기 운동이 진짜 효과 있습니다. 73세 이정식 씨는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골프도 즐기고 등산도 꾸준히 했으며 누구보다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욕실에서 발을 헛디딘 순간 모든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대퇴골이 부러졌고 수술 후엔 혼자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재활 중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걷는 건 잘하셔도 누워서 다리 드는 힘이 거의 없으시네요. 중심 근육이 약하신 겁니다. 정식 씨는 처음 알았습니다. 서 있는 힘과 누워 있을 때의 다리 힘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특히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화장실을 갈 때마다 엉덩이와 허벅지가 말을 듣지 않는 걸 체험하며 단단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운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엉뚱하게 운동하고 있었던 거구나. 반대로 67세 조영자 씨는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서 있는 운동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침대에 누워 하루 10분씩 한쪽 다리씩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힘이 없어서 다리가 덜덜 떨렸지만 2주쯤 지나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훨씬 쉬워졌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미끄러운 바닥에서 중심을 잃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넘어졌다면 큰일 날 상황이었지만 몸이 반사적으로 다리 힘으로 균형을 잡고 스스로 자세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았을 때도 대퇴부와 엉덩이 근육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루 10분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누워서 하는 다리 들기 운동은 겉보기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노년기 하체 기능을 지키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허리, 골반, 엉덩이, 허벅지를 동시에 자극하며 특히 넘어짐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코어 근육과 등근을 강화합니다. 그럴 땐 멀쩡한 사람도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려보라고 하면 의외로 30초도 못 버팁니다. 근육이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절대 강화되지 않는 이 근육은 실제로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엉덩이와 복부 중심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고 바로 이 지지하는 힘이 사라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쓰러지고 주저앉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침대 위, 매트 위에서 누워 다리를 드는 단순한 동작 하나. 하지만 이 한 가지가 당신의 일상 전체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허벅지가 타오르는 걸 느낄 때마다 당신의 몸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하체는 앉았다 일어나는 데 쓰는 힘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워 있을 때도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넘어지는 순간 당신을 지켜주는 건 기계식 보행 보조기도 비싼 신발도 아닙니다. 바로 누워서 길러진 하체 근력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무릎 아픈 분은 계단보다 평지 왕복이 해답입니다. 69세 윤태호 씨는 계단 오르기가 최고의 운동이라는 말만 믿고 매일 아파트 5층까지 오르내렸습니다. 처음엔 땀도 나고 개운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참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무릎이 꺾였고 병원에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연골이 이미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계단이 독이 된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호 씨는 말합니다. 건강하려고 했던 운동이 평생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반대로 72세 이명자 씨는 2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있어 계단을 피했습니다. 대신 집 앞 공원 평지 구간을 하루 40분씩 천천히 왕복하며 걷기 운동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가볍게 걸어서는 효과 없을 것 같다는 의심도 있었지만 3개월쯤 지나자 무릎 통증이 사라졌고 허벅지 근육도 단단해졌습니다.
병원에서도 근육이 잘 잡혀 있어 관절 부담이 적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운동은 강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무릎이 약한 노년층에게 계단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체를 단련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오히려 연골을 닳게 하고 관절을 손상시키는 역효과를 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릎 연골은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관절 사이의 윤활액도 줄어들어 충격 흡수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면 체중이 무릎 관절에 3배 이상 실리게 되고 그 압박이 반복될수록 무릎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육을 충분히 단련하는 평지 걷기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왕복 코스를 정해 일정한 시간 동안 반복 걷기를 하면 다리의 반복 자극과 방향,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 하체 전반의 균형 감각과 지구력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일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은 하나입니다. 통증 없는 움직임이 진짜 운동입니다. 계단은 무릎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평지는 근육을 살립니다. 특히 평지에서는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는 접촉면이 커져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하며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는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세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걷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땀이 난다고 해서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리한 자극이 당신의 관절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체 근육은 버텨낼 수 있지만 무릎 관절은 한번 다르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한번 하면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반복적인 관리와 통증, 보조기구 의존이 뒤따릅니다. 지금 당신이 선택해야 할 길은 무릎에 칼을 들이대는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평지를 걷는 것, 특히 왕복 코스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운동은 노년, 하체 강화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걸음 속도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며 방향을 바꾸는 동작 하나하나가 관절의 안정성과 회복력에 도움을 줍니다. 무릎이 약하다면 지금 당장 계단에서 내려오십시오. 당신의 하체는 평지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네 번째 비결은 오래 걷는 것보다 제대로 걷는 게 중요합니다. 70세 임동훈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2시간 이상씩 걷는 걸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만보계를 항상 착용하고 다니며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일과의 일부였습니다. 나는 매일 10,000보 넘게 걸으니까 다리 하나는 자신 있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 부지런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왼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걷고 나면 종아리와 발목이 저릿저릿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그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리를 너무 많이 쓰셔서 근육이 아니라 관절이 먼저 망가졌습니다. 발을 끌며 걷는 잘못된 자세로 인해 하체가 비대칭이 됐습니다. 운동이 건강을 망친 대표 사례였습니다. 반면 68세 윤미자 씨는 하루 30분만 걷지만 자세와 보폭에 집중했습니다. 머리는 들고 허리를 펴고 발끝부터 뒤꿈치까지 정렬을 의식하며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방송에서 알려주는 방법을 따라했을 뿐이지만 점점 하체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고 걷고 나면 피로감보다 개운함이 남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정기검진에서도 근육 균형이 잘 잡혀 있고 관절 상태도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엔 그냥 걷기만 했는데 이제는 걸을 줄 압니다. 많은 사람이 오래 걷기에 집착합니다. 몇 보를 걸었느냐, 몇 시간을 걸었느냐에 집중하지만 정작 어떻게 걷느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체 건강은 걷는 양이 아니라 걷는 질에서 결정됩니다. 척추가 굽은 채 걷거나 발을 끌며 걷는 자세는 하체, 근육에 힘을 주기는커녕 관절에만 무리를 주고 피로와 통증만 쌓이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세는 무너지고 걸음은 짧아지며 몸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이때 바른 걸음이 아니면 아무리 많이 걸어도 하체는 단단해지지 않고 오히려 다리 근육은 약해지고 관절만 상합니다. 잘못된 걸음으로 10,000보를 걷느니 바른 자세로 1,000보를 걷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제대로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바르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고 무릎은 부드럽게 굽혔다 펴며 허벅지와 엉덩이의 중심 근육을 활용해 앞으로 내딛는 전신의 움직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엉덩이 근육이 활성화되고 허리와 골반의 균형이 잡히며
하체 전반의 근력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무릎 통증, 골반 비틀림, 허리 통증의 상당수는 잘못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걸음 하나가 곧 건강 전체를 좌우합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 것에 중독된 사람은 결국 자신이 스스로 다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깨닫습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걷기는 시간 싸움이 아닙니다. 자세 싸움입니다. 걷기의 양은 숫자일 뿐이고 걷기의 질이 당신의 하체를 살립니다. 오늘도 걷고 있는 당신, 과연 제대로 걷고 있습니까? 잘못된 걸음으로 만든 피로와 통증이 당신의 하체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 10분이라도 바르게 걷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당신의 다리는 시간보다 자세에 반응합니다. 하체를 살리는 걷기는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낙상이 되고 바른 걸음이 당신의 다리를 지켜냅니다. 지금부터 걷는 방법을 바꾸십시오.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5번째 비결은 무릎 보호대보다 더 중요한 건 체중 관리입니다. 71세 문영준 씨는 무릎이 아파 걷기조차 힘들어지자 동네 약국에서 추천받은 15만 원짜리 고급 무릎 보호대를 샀습니다. 착용하면 확실히 덜 아픈 느낌이 들었고 자신도 모르게 이제 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보호대를 차고 공원을 걸었고 계단도 무리 없이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이상하게도 통증은 더 심해졌고 무릎이 붓고 뻣뻣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었고 무릎 내부에 염증이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체중이 82kg이면 계단 한 칸 오를 때 무릎엔 240kg의 압력이 실립니다. 보호대는 잠깐 버텨줄 뿐 무게 자체가 문제입니다. 결국 문 씨는 수술 날짜를 잡았고 그가 아끼던 무릎 보호대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면 69세 배정숙 씨는 체중이 늘며 무릎 통증이 시작됐지만 보호대 대신 식단 조절과 체중 감량을 선택했습니다. 하루 2끼만 먹고 저녁엔 밀가루와 튀김류를 철저히 끊었습니다. 대신 야채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바꾸고 하루 30분씩 가볍게 걷기만 했습니다. 5개월 후 체중이 8kg 줄자 무릎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예전엔 두려웠던 계단도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지금 상태면 인공관절 수술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보호대 하나에 의지했는데 내 몸무게 하나만 줄이니까 무릎이 저절로 편해졌어요. 또 다른 사례. 66세 이창호 씨는 젊었을 때부터 복부 비만이 심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등산을 취미로 삼았고 무릎이 아플 땐 무릎 보호대를 2겹으로 감고 올랐습니다. 어느 날 하산 중 미끄러지며 넘어졌고 무릎 인대가 파열돼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이 못 버틴 게 아니라 체중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무릎을 망가뜨린 건 보호대가 아니라 당신의 배입니다. 이후 그는 식단을 고치고 10kg을 감량하면서도 등산은 잠시 멈췄습니다. 1년이 지나고 무릎은 정상으로 회복됐고 다시 가벼운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보호대가 아니라 내 뱃살이 문제였어요. 노년기에 무릎 통증이 생기면 많은 이들이 보호대를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다름 아닌 체중입니다. 무릎은 체중 1kg이 늘어날 때마다 3kg의 하중을 더 받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당신의 관절은 당신이 감당 못할 무게를 안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보호대를 차도 그 무게 앞에선 무릎은 무너집니다. 무릎을 진짜 보호하고 싶다면 보호대를 고를 게 아니라 체중계에 먼저 올라야 합니다. 살을 빼는 것이 곧 무릎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체의 진짜 힘은 보호대가 아니라 가벼워진 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무릎이 아프다면 그 고통의 시작은 당신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몸을 덜어내십시오. 그것이 무릎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해답입니다. 6번째 비결은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매일의 생존 연습입니다. 73세 이만호 씨는 그동안 별다른 운동 없이 그럭저럭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하체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느꼈지만 아직 걷고 움직일 수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일어난 순간 갑자기 중심을 잃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하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30분 넘게 바닥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몸은 내가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병원에서는 하체 근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다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운동으로 앉았다 일어나기를 권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살아있으려면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반대로 70세 한경숙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일로 앉았다. 일어나기 10회를 정해놓고 지켜왔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삐걱거리고 허벅지가 떨렸지만 매일 반복하자 몸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식탁 의자, 소파, 침대 등 집안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이 주는 자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6개월 전 미끄러운 욕실에서 넘어질 뻔했을 때도 반사적으로 다리에 힘이 들어가며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덕분에 나는 아직 내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74세 정복현 씨는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점점 혼자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사람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매일 하면 하체가 살아난다는 말을 듣고 따라 해보려 했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나를 일으킬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다. 이후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근력을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바닥에서 혼자 일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했더라면 지금은 안 이랬을 텐데. 앉았다 일어나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력 테스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과 엉덩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중심이 무너지고 혼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넘어지기 전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고 다시 앉는 동작은 우리가 매일 수십 번 반복하는 기본 동작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 동작 하나가 고통이 되고 불가능이 되며 결국 침대에 눕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체가 약해진 사람은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넘어진 순간 생존을 가를 수 있는 건 바로 일어서는 힘입니다. 하루 10번,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엉덩이, 허벅지, 무릎이 동시에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횟수이고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당신의 일상,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는 게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것은 경고입니다. 무릎 보호대보다, 약보다, 지팡이보다 먼저 해야 할 건 바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스스로의 몸을 일으킬 수 없다면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의자 앞에 서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리는 한번 무너지면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그때 조금만 했더라면을 외쳐봐야 이미 늦습니다. 지금 당신이 버티는 힘, 살아있는 힘은 바로 하체에 달려 있습니다. 걷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순간부터 생존이 시작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두 다리는 아직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자고 일어나도 왜 일이 더 피곤하지? 나도야 손가락도 욱신거리고 눈도 안 보여 죽겠어. 이거 나이 탓이지 뭐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그냥 나이 탓이라고요? 아닙니다. 사실은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습관 폭탄이 매일같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여긴 행동 하나하나가 내 몸을 조금씩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듣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몸을 망치는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매일 비슷한 반찬만 먹는 습관입니다. 한 끼라도 만들기 쉽고 익숙한 반찬을 자주 먹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김치, 멸치볶음, 달걀 부침만 돌아가며 먹는 식단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철저하게 결핍시키는 단조로운 공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영양소 흡수가 더뎌지기 때문에 식단의 다양성이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런데도 습관처럼 반복되는 반찬은 몸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건강을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똑같은 식단을 계속 먹으면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섭취가 불균형해지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결국 감기 하나에도 쉽게 쓰러지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으며 병원 침대와 친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기 쉬운데 단백질을 고루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해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반복되는 식단은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다양한 영양소로 자극받아 활력을 유지하는데 늘 똑같은 음식을 섭취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말 속에는 실은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숨은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입은 즐겁지 않고 뇌는 지루해하며 건강은 뒤로 물러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반찬을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에 단 몇 가지 재료만 바꿔도 식단에 변화가 생기고 건강은 금세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 대신 생선, 시금치 대신 브로콜리, 두부 대신 콩 등을 번갈아 사용하면 간단하게 영양소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반찬은 입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기적입니다. 충청도 청주에 사는 75세의 김모 할머니는 10년째 아침에는 달걀 프라이, 점심엔 멸치볶음, 저녁엔 묵은지찌개만 먹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만들기 쉽고 입맛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선생님,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뼈가 먼저 바뀝니다라고 말하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며칠은 고집을 부리다가 우연히 집에 온 손녀가 할머니, 반찬이 타임캡슐 같아라고 하자 그제야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후 반찬책을 사서 매주 새로운 재료를 도전했고 지금은 오히려 식사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내 입맛이 이렇게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았지 뭐냐라며 웃으시는 할머니는 요즘엔 동네 어르신들에게 반찬 바꾸기 전도사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단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새로운 생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매일 보던 반찬만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그 식단에 색깔 하나, 재료 하나를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그렇게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늙어 몸을 망치는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냉장고 음식을 오래 보관해두는 습관입니다. 냉장고는 현대인의 편리한 저장고이자 어르신들에겐 먹다 남은 것들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오래 보관해두고 날짜도 모른 채 꺼내 먹는 습관은 건강을 위협하는 냉동폭탄을 입에 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냉장고가 아무리 차가워도 시간이 지나면 음식은 변질되며 세균은 조용히 자라고 그 결과 위장과 장은 고스란히 공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엔 끄떡없던 음식도 노년기엔 바로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묵은 음식 속에 산화된 지방, 늘어진 단백질, 발효된 양념은 모두 위장의 미세폭탄처럼 작용합니다. 한번 탈이 나면 설사, 복통, 심한 경우 입원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오래된 음식을 아깝다는 이유로 먹는 습관은 단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식중독, 장염, 심한 경우 세균 감염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병원 응급실에서 흔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냄새 안 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한 음식은 꼭 냄새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 안은 정기적으로 비우고 음식에는 라벨을 붙여 보관 날짜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3일 이상 된 국, 5일 이상 지난 나물, 열흘 넘은 반찬통은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챙기는 길입니다. 냉장고는 저장고이지 음식 무덤이 아닙니다. 잊혀진 음식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식재료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8세의 오모 할아버지는 자칭 냉장고의 고수였습니다. 먹다 남은 반찬은 날짜 상관없이 싸매어 보관하고 냉동실엔 수년된 생선까지 있었습니다. 하루는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더니 복통에 식은 땀까지 흘러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원인을 묻자 예전에 담근 깍두기가 있어서 그냥 먹었는데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할아버지, 그건 깍두기가 아니라 생물학 실험입니다라고 말하며 진지하게 경고했고
할아버지는 그제야 웃으며 먹는 게 공부가 되다니 참 신기하이라고 했답니다. 퇴원 후 가족들과 냉장고를 대청소하고 오래된 음식은 모두 버렸고 지금은 메모지를 붙여 먹을 수 있는 날짜까지 체크하며 꼼꼼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녀가 냉장고를 열자 할아버지, 여긴 이제 백화점 진열장이네라며 웃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냉장고를 믿고 무심코 오래된 음식을 꺼내 먹는 습관은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이건 언제 넣었더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이미 버려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신선한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냉장고 속을 확인해 보는 것, 그것이 건강한 내일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늙어 몸을 망치는 세 번째 나쁜 습관은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어딨냐는 말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일종의 인사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매우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통증은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비상사이렌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방치한다는 것은 소방벨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작은 통증이 언제 어떻게 커다란 병으로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는 걸 그냥 관절 나이 탓이겠지 하며 참고 걷다 보면 연골이 점점 닳고 결국엔 인공관절 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허리가 뻐근한 걸 오늘 좀 무리했나라고 넘기면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신경을 눌러 다리에 마비 증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건 지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외침입니다. 더 큰 문제는 통증을 무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회복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신체는 회복력이 떨어져 있어서 한 번의 치료 시기를 놓치면 몇 배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심장, 폐, 신장, 췌장 등 장기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초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의 통증은 경고가 아니라 최후 통첩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통증의 위치가 애매하거나 자주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가 배가 불편하고 무릎이 시리다가 손끝이 저리는 등 증상이 일정하지 않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큰 병을 키우는 셈입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병원 가면 또 검사하고 돈 나가니까 하며 병원을 기피합니다. 그러나 작은 통증일수록 치료는 간단하고 비용도 적습니다. 방치하면 고통은 배가 되고 병원비는 카드값처럼 쌓이게 됩니다. 또한 노인성 통증은 우울감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 통증은 기분을 가라앉히고 활력을 떨어뜨리며 외출을 꺼리게 만듭니다. 활동량이 줄면 체력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일상은 무기력해지고 심리적인 고립감까지 겹치며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통증을 기록하고 원인을 추적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본 중 기본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며 더 이상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닌 시대입니다. 대구에 사는 76세의 양모 할아버지는 허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지만 누워있으면 낫겠지 하며 파스를 붙이고 참기만 했습니다. 파스 붙이는 실력은 거의 한의사급이었고 가족들에게는 내 허리랑 파스는 영혼의 짝이야 라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걷기도 힘들어졌고 병원을 찾았을 땐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되어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당황한 양 할아버지는 결국 수술대에 올랐고 재활치료까지 몇 달을 병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간호사에게 나 이러다 파스 회사 광고 모델 되는 거 아니요? 라고 농담을 하며 병실에서 웃음을 안겼습니다. 퇴원 후 양 할아버지는 통증을 절대 무시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동네 노인정에서 건강상담 코너를 맡아 아프면 참지 말고 말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증은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시할수록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작은 통증이든 어쩌다 나타난 증상이든 노년기에 느끼는 모든 통증은 몸의 경고입니다. 오늘도 아픈 곳이 있다면 괜찮겠지라는 말 대신 왜 아플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삶은 몸의 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늙어 몸을 망치는 네 번째 나쁜 습관은 전자기기를 머리맡에 두는 습관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사진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손자와 영상통화도 하니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만지고 머리맡에 충전기까지 꽂아둔 채로 자는 이 습관은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는 수면 파괴 공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전자기기의 위치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자기기에서는 낮은 수준의 전자파가 지속적으로 방출됩니다. 물론 이 전자파가 당장 몸에 큰 해를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머리맡에 두고 오랜 시간 노출되면 뇌파에 영향을 주고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수면 중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면역 시스템을 회복하는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미세한 빛과 전자파는 이 중요한 작업을 방해하게 됩니다. 빛과 소리에 민감한 노년기의 수면 구조는 아주 섬세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음, 충전기의 불빛, 은은한 진동까지 모두 뇌를 자극하여 깊은 수면을 방해하며 이로 인해 자주 깨고 피로가 누적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은 회복되지 않고 치매나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환의 위험성도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전자기기를 머리맡에 두면 습관적으로 자다가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불면증이 점점 심해지고 낮엔 졸리고 멍한 상태가 이어지며 결국 일상 리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만성 피로 상태에 빠지고 판단력과 집중력까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뇌 전체가 피곤해지는 셈입니다. 전자파 외에도 스마트폰은 심리적 중독을 유발합니다. 자려고 누웠다가도 누가 문자는 안 했나? 새 영상 올라왔나? 하며 습관적으로 화면을 켜게 됩니다. 이 반복은 뇌를 쉬게 하지 않고 수면 전 자율신경계를 흥분 상태로 만들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결국 휴식이 되어야 할 밤이 오히려 신경전쟁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전자기기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기 전 최소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고 충전은 침대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하며 알림을 모두 꺼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책 한 권 혹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습관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1세의 정모 할아버지는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고 바둑 영상도 보고 마지막엔 날씨 확인까지 하는 게 루틴이었습니다. 충전기도 머리맡에 딱 붙여두고 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잠이 깨어 화장실도 자주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두통이 따라왔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내 나이엔 다 그렇지라며 웃어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손자가 놀러와서 침대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거의 뇌랑 같이 자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피식 웃고는 그날 밤 스마트폰을 책상 위로 옮기고 잤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처음으로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기계랑 동침했나 보내라며 웃던 정. 할아버지는 그 뒤로 자기 전엔 아예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잡니다. 지금 당신의 머리맡에 있는 전자기기 하나가 건강을 갉아먹고 있다면 오늘부터 거리두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맡은 휴식의 공간이지 알림과 전자파의 전쟁터가 되어선 안 됩니다. 숙면은 약이 되고 전자파는 방해꾼이 됩니다. 수면의 질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그 스마트폰과 이별하는 밤입니다. 늙어 몸을 망치는 5번째 나쁜 습관은 의사 말보다 이웃 말만 믿는 습관입니다. 병원을 다녀온 뒤 근데 이거 정말 약 먹어야 하는 거야? 라며 이웃집 할머니에게 묻고 건강정보를 텔레비전보다 앞집 아주머니가 더 잘 안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건강을 도박판에 올려놓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전문가의 지시보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민간요법을 우선시하는 순간 건강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이웃의 경험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과 체질, 병의 경과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김씨 아줌마는 그 약 먹고 살쪘다더라. 그 병은 병원 가면 더 안 좋다더라. 같은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 건강을 남의 입에 맡기고 있는 꼴이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약을 끊고 검사를 미루고 치료를 포기하게 되면 결과는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만성질환이 많고 복용하는 약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이웃의 말을 듣고 약을 반으로 줄이거나 멋대로 끊으면 약효가 떨어지고 부작용이 생기며 오히려 병을 더 키우게 됩니다. 약을 제대로 안 먹었다가 병이 악화되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에 좋다더라는 민간요법에 혹해 각종 즙, 알약, 건강식품을 마구 섭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중복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큰 무리를 주며 기존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독성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의 조언이 때론 병보다 더 독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수년간의 공부, 수많은 임상 경험이 축적된 조언입니다. 반면 이웃의 말은 경험담이나 감정에 의존한 주관적 판단일 뿐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라면 감이 아닌 근거, 경험이 아닌 진단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누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의사가 그렇게 말했더라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광주에 사는 74세의 박모 할머니는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웃 아주머니가 그 약 먹으면 다리 붓는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해라는 말을 하자 겁이 나서 약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들레즙과 명이나물로 혈압을 낮춘다는 민간요법을 따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이 가벼운 느낌도 들고 기분도 좋았지만 얼마 후 현기증과 두통이 심해졌고 결국 집에서 쓰러져 119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만 드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때서야 박 할머니는 내가 아주머니 말은 들으면서 왜 의사 말은 흘려들었을까 하며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후 박 할머니는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며 건강 프로그램을 메모장에 받아 적는 습관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이제 나는 의사. 말만 믿는 똑똑한 환자야 이웃 말은 이제 귓등으로만 들어. 라며 웃으며 말한다고 합니다. 손녀는 그런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이제 약국 모델해도 되겠어요? 라고 말해 식구들이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 건강은 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을 신뢰하는 자세가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건강 문제는 병원에서 묻고 처방은 의사에게 듣고 조언은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내 몸은 남의 입이 아닌 내 결정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해온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건강을 좀먹는 만성 자살 버튼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아프고 더 불편한 몸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살아온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었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늙은이가 뭘 더 바라냐, 조용히 죽지. 지금 시대의 노인은 짐일 뿐이야.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참고만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 짓밟히고 사라질 뿐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찍고 밟아도 고개 들고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미련 없이 살아야 하고 눈물 따위는 삼켜야 합니다. 노년에는 악착같이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과거를 끌어안고 현재를 살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이 되면 과거는 자꾸만 가슴속을 파고듭니다. 젊었던 날의 꿈, 사랑, 좌절, 실패가 하나하나 떠올라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한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내가 지금은 텅 빈 집안에서 혼자 숨죽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나의 젊음은 어디로 갔는지, 가족을 위해 바쳤던 세월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오는지 자꾸만 눈물이 고입니다. 살아온 세월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억울하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아무도 내 지난 고생을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남들은 그저 늙었다고 힘이 없어졌다고 나를 평가하고 무시하고 밀어냅니다.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에 매달려 울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과거를 끌어안고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붙잡고 눈물만 흘리다 보면 남은 인생도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후회도 아쉬움도 억울함도 가슴 깊이 끌어안되 그것에 짓눌리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 젖은 과거를 사랑해야 합니다. 쓰라린 기억마저도 내 인생의 일부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젊음의 영광도 상처투성이의 실패도 모두 나였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남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늙었으니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아닙니다. 살아온 모든 날들을 껴안고 남은 시간 동안 더 뜨겁게 살아야 합니다. 젊은 날을 후회하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름진 손으로 오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강한 노년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아파도 현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후회로 오늘을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가질 수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과거를 후회하는 데 쓰기에는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고 외쳐야 합니다. 내 인생을 눈물로 끝내지 말고 내 인생을 다시 웃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이 시간을 나 스스로 가슴을 치며 살아내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중반 여성 한 분은 평생을 가족과 남편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도 접고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마저 각자 바쁜 삶에 쫓기면서 그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사진첩을 꺼내놓고 매일 울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나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눈물로 보내던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죽을 순 없다. 그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집 근처 문화센터에 등록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고 색을 칠하는 동안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색으로 덧칠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스스로 웃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내 젊은 날은 다시 오지 않지만 내 웃음은 지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를 끌어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눈물 젖은 과거를 끌어안되 무너지지 마십시오. 상처받은 기억을 품되 주저앉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과거를 끌어안고 독하게, 뜨겁게,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한 노년입니다. 독하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점점 더 잔인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인정받고 존중받던 사람도 노인이 되면 한순간에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도 무시당하고 병원 대기실에서도 뒤로 밀려나며 길거리에서도 하찮은 존재처럼 지나칩니다. 더 이상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더 이상 누구도 내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분명히 먼저 도착했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새치기를 하고 내가 항의하면 늙으면 좀 참아야지라는 비웃음을 듣습니다. 어떤 날은 내 앞에서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며 늙은이들이 문제야라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모욕감에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하게 웃으며 내 존재를 짓밟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현실 앞에서 침묵하면 결국 짓밟힌 채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합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당당히 눈을 맞추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먹었다고 얕보지 마라. 나는 너보다 더 많은 세월을 버텨온 사람이다. 내가 살아온 시간을 함부로 취급하지 마라. 이런 당당한 목소리를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이들에게는 미소 대신 강렬한 눈빛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내 존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늙었다고 약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늙었기에 더 강해져야 합니다.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젊은 시절 싸워 이긴 수많은 전투처럼 노년에도 무시를 향해 칼날 같은 의지로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함부로 나를 짓밟지 못합니다. 무시를 참으면 남은 것은 굴욕뿐입니다. 하지만 무시를 맞서 이겨내면 남는 것은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은 노년을 지탱하는 마지막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 해도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당당히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70대 중반 남성 한 분은 시장에서 과일을 사려다 젊은 상인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줄을 서 있던 그를 무시하고 다른 손님을 먼저 받으며 늙은이는 천천히 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나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상인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내 무시에 고개 숙일 것 같냐? 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버텨온 사람이다. 나를 무시할 자격은 내게 없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상인도 당황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시장에서 그는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대했고 그는 처음으로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한번 용기를 냈더니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면 내 인생이 지워지는 겁니다. 이제 나는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무시하는 세상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존재를 지키기 위해, 내 인생을 끝까지 당당히 살아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세상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맞서야 합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독하게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이 되면 죽음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친구가 하나둘 떠나고 병원 가는 일이 일상이 되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죽음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막상 그 앞에 서면 누구도 담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영 이별한다는 것, 이름조차 사라진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가슴을 조여옵니다. 두려움은 침묵처럼 마음을 짓누르고 어느 순간부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변해갑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주저앉지 말고 두려움에 지지 말고 오히려 그 죽음을 당당히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 죽음이 오겠지.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내 삶을 뜨겁게 살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죽음이 내 삶을 집어삼키게 놔둘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며 포기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죽음이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웃고 사랑하고 꿈꾸고 걸어야 합니다. 가슴이 뛰는 순간까지, 숨이 닿는 순간까지 살아야 합니다. 죽음은 나를 데리러 오겠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내 존재를 세상에 남기고 가야 합니다. 내 웃음, 내 발자국, 내 흔적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주저앉아 흐느끼며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뜨겁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내 몫을 다했다. 나는 끝까지 살아냈다는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강한 삶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70대 중반 남성 한 분은 은퇴 후 하루하루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친구들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장례식장을 다녀올 때마다 다음은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나가지도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있는 시체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본 신문 기사 하나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느니 하루를 살아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그는 다음 날 무작정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뒷산을 올랐고 헉헉거리면서도 정상까지 올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고 작은 모임에 참석하고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끝까지 살아내자. 지금 그는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한 시간들은 모두 허비였어요. 지금은 죽음이 와도 괜찮아요. 나는 오늘을 제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온 힘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뜨겁게 걸어야 합니다. 죽음은 언젠가 오지만 살아있는 지금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독하게 살아야 죽음조차 당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당신답게 당당하게 빛나십시오. 독하게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사소한 것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약해집니다. 젊은 날에는 바람처럼 넘겼던 말도 무심코 주고받은 농담 한마디도 가슴을 후벼 팝니다. 늙으면 눈치도 없다. 요즘 노인들은 왜 저래 같은 무심한 말에 피멍이 들고 가족의 작은 무관심에도 깊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그렇게 사소한 상처가 쌓이고 쌓여 어느 날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시선 하나에도 주저앉는다면 남은 인생은 끝없는 눈물의 연속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의 말도 나를 무너뜨리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작은 상처에도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강철을 심어야 합니다. 세상은 노인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어도 지금 약해 보이는 순간 그들은 가차없이 짓밟습니다. 길거리에서 툭툭 부딪혀도 병원 대기실에서 무시당해도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소외되어도 그 모든 순간을 꿋꿋하게 견뎌야 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매번 마음을 다치며 살다 보면 결국 남는 건 깊은 상처뿐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생긴 끝없는 상처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고이고 가슴이 저리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남의 말에 웃고 넘기고 무례한 시선도 태연히 무시할 수 있는 강단이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말에 흔들리는 인생은 초라합니다. 작은 상처에 넘어지는 인생은 슬픕니다. 이제는 강해져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을 시간에 웃어야 하고 무너질 시간에 걸어야 합니다. 다친 마음을 끌어안고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당당히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여성 한 분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았습니다. 시장에서 지나가던 젊은이가 늙은이들은 왜 저리 느려라는 말을 던졌을 때 그녀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바빠서 생일날 전화 한 통 없었을 때 그녀는 며칠을 울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옆에 앉은 비둘기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작은 새들은 누가 뭐라 해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데 나는 왜 저렇게 작은 말에 무너지는 걸까? 그날 이후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어도 조용히 웃으며 무시했습니다. 가족들이 잊어버린 생일에도 스스로 케이크를 사고 촛불을 켜고 나 수고했다며 자신을 축하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상처받을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인생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제 그녀는 어떤 말에도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작은 상처에 흔들리는 나를 끝내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상처받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입니다. 독하게 살아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내 삶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볼 때 누구나 가슴속에 하나쯤은 후회의 그림자를 품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나를 위해 한 번쯤 살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 계속 웅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착각합니다. 언젠가는, 나중에는, 다음에는 하며 모든 걸 미뤘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면 남은 시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달력을 넘길 때마다 조급해지고 하루하루가 마지막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문제는 이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후회와 원망 속에서 무너지고, 독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웃으며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참지 말고 해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핑계 대지 말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 가족의 기대, 세상의 기준에 얽매여 내 인생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후회란 끝나고 나서야 피눈물 흘리며 깨닫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조금만 더 나를 위해 살았으면 하는 후회는 남은 시간 동안 가슴을 핥히며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맞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나는 내 인생을 다 살았다며 담담히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놓쳐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노년이란 마지막이 아닙니다. 노년은 내 삶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채우려면 반드시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작은 두려움, 남의 시선, 무의미한 미련 따위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오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평생 가족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어느 하나 빠짐없이 책임졌습니다. 정작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꿈꾸었던 그림 공부도 포기했고 친구들과 떠나고 싶었던 여행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늘 나중에, 언젠가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며 바빠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40에 넘게 미뤘던 그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동호회에 가입해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배우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때로는 낯선 도시로 혼자 여행을 떠나고 작은 공연장에서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요. 내 삶은 이제야 비로소 완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지켜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는 당신 스스로가 멋지게 채워야 합니다. 멀쩡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숨을 안 쉬고 계셨어요.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선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갑작스럽고 예고 없는 죽음, 그 시작은 언제나 평소와 똑같았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노년기의 몸은 눈에 띄지 않게 약해지고 조그만 실수 하나가 뇌를 멈추고 심장을 멎게 하고 숨을 끊어놓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던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늙어 순식간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5가지 위험한 행동 중 첫 번째 행동은 뇌졸중 전조 증상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무시한 순간 뇌는 침묵하고 몸은 무너지고 맙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무시하는 행동은 단순한 방심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줄을 끊는 자해행위입니다. 그냥 피곤한가 보다, 잠을 잘 못 잤나? 라는 생각 하나가 다음 순간 당신을 병원,
중환자실 침대에 눕히고 말 것입니다. 뇌졸중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갑작스럽게 말을 더듬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비뚤어지는 증상은 단순히 지나가는 증상이 아니라 뇌 속에서 이미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고 있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많은 노년층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자고 나면 괜찮겠지, 나이 들어 그러는 거지라고 넘기면서 골든타임을 날려버립니다. 이때 뇌세포는 초당 수천 개씩 죽어가고 있고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을 무시하고 병원을 늦게 찾으면 언어장애, 반신마비, 인지저하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뇌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조증상을 무시한 대가는 단순한 후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삶의 질을 완전히 박살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전조증상을 감기 몸살이나 피로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손이 떨리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걸을 때 균형이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피곤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뇌혈관이 도와달라며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외면한 순간 뇌는 손을 놓고 결국 몸 전체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노년의 뇌는 젊을 때보다 훨씬 예민하고 약합니다. 약간의 고혈압, 스트레스, 수면 부족만으로도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싸움입니다. 이상 신호가 오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박모 할머니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팔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컵을 들었는데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거울을 보니 왼쪽 입꼬리가 약간 내려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이상하다며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박 할머니는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한가 봐라며 그냥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오른쪽 다리에도 힘이 빠지고 말을 하려 해도 입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급히 병원에 데려갔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 있었고 MRI 결과 중대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전날 바로 왔으면 혈전 용해술로 큰 후유증 없이 끝났을 수도 있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박 할머니는 반신불수 판정을 받고 지금은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박 할머니가 입원 후에도 그때 정말 피곤한 줄 알았어 라고 말하며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시 혼자 걷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하루만 빨리 갔어도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요양병원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입이 이상하거나 손이 안 움직이면 무조건 병원 가. 피곤한 게 아니고 뇌가 고장 나려는 거야. 이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에 적는다고 합니다. 당신의 몸은 죽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결코 말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멈출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예방보다 눈치가 중요합니다. 그 눈치를 못 챘을 때 죽음은 조용히 문을 엽니다. 두 번째 위험한 행동은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 안 가는 행동입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지 않는 행동은 노년기에 있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단순한 기침과 콧물, 미열로 시작된 작은 감기가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질병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극도로 떨어지고 회복력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감기는 더 이상 가벼운 병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노년층에게 감기는 종종 폐렴으로 발전합니다. 폐렴은 국내 노년 사망 원인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감기가 폐까지 번지면 숨 쉬는 것이 어려워지고 고열과 기침, 가래가 심해지며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실려가거나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노인들이 이 정도쯤은 참으면 낫는다며 병원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 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결정이 됩니다. 감기라고 방심한 사이 염증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혈증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 전신 감염 증상으로 한번 진행되기 시작하면 며칠 안에 장기가 마비되고 혈압이 떨어지며 결국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는 감기로 시작해 병원에 너무 늦게 도착한 노인 환자들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또한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계속 나고 식욕이 떨어지고 물도 못 마시는 상태가 지속되면 탈수 증상이 찾아옵니다. 노년기에는 수분 보유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탈수는 곧 전해질 불균형과 혈압 저하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깁니다. 즉, 감기 하나가 몸속 모든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인 셈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감기 바이러스가 독해진 시기에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단순한 바이러스도 폐나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엔 질환을 악화시켜 갑작스러운 심정지나 호흡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병원 한 번 가면 끝날 일을 참다가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는 절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에 사는 80세 김모 할머니는 겨울철 감기에 자주 걸리는 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기침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언제나처럼 며칠 쉬면 낫겠지라며 그냥 버티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할머니는 감기쯤은 약 안 먹고 이겨야 면역력이 생긴다며 꿋꿋하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문제는 3일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밤마다 심하게 기침을 하며 숨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가족들이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을 때는 이미 폐에 염증이 가득 차 있었고 의사는 폐렴이 많이 진행돼 바로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산소를 꽂고 치료를 받았지만 폐혈증 초기 증상까지 나타나며 급히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은 하루만 더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4일을 버틴 끝에 겨우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퇴원 후에도 한 달 넘게 기침이 남아있어 재활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후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감기가 아니라 고집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이 일을 계기로 가족들은 할머니가 기침 한 번만 해도 병원 예약부터 잡고 약을 챙겨두며 항상 건강 체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김할머니도 이제는 감기 기운이 오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병원을 찾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친구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합니다. 감기 무시하면 병원비가 아니라 관값이 들어간다고. 노년의 감기를 우습게 보면 생명도 우습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세 번째 위험한 행동은 목욕 직후 바로 찬바람 쐬는 행동입니다. 목욕 직후 바로 찬바람을 쐬는 행동은 노년층에게 있어 생명의 스위치를 스스로 끄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이 풀려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차가운 공기를 맞으면 혈관은 경련을 일으키며 수축하고 심장은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 결과 뇌졸중, 심근경색, 급성 저체온증이 동시에 몰려오는 3중 사망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년기의 몸은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목욕은 몸의 혈류를 순환시키고 긴장을 푸는 작용을 하므로 목욕 후에는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고 혈압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찬 공기를 맞게 되면 혈관이 급속도로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하고 심장에는 갑작스러운 부담이 가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심장폭탄을 껐다 켰다 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한겨울에 욕실에서 나와 맨몸으로 복도나 베란다, 현관 쪽으로 이동하다 그대로 쓰러지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노년층은 땀이 식기 전에 외부의 찬 공기를 맞으면 순환계에 치명적인 충격을 받게 되며 심한 경우 바로 심정지나 뇌출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 고통을 느끼며 쓰러진다는 점에서 이 사고는 더욱 비극적입니다. 특히 욕실과 외부 공간의 온도차가 클수록 위험은 배가 됩니다. 따뜻한 물에서 나온 후 10도 이하의 찬 공기를 마주한 순간 폐는 급속도로 수축하며 호흡 곤란이 발생하고 그 상태에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실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머리를 부딪히거나 혼자일 경우 구조가 지연되면 그대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고는 대개 잠깐만 창문 열었을 뿐, 베란다에서 수건 말리다 나왔을 뿐, 현관에 전화기 가지러 갔을 뿐 같은 일상적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 하나가 가족을 통곡하게 만들고
평생을 후회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단 몇 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장면은 상상조차 끔찍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목욕 후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닦고 욕실에서 나온 직후엔 따뜻한 옷을 입은 뒤에 이동해야 합니다. 실내 공기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절대 맨몸 상태로 바람이 통하는 공간을 드나들지 않아야 합니다. 겨울철엔 욕실과 복도 사이에 난방기구를 두어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습관이 됩니다. 목욕은 몸을 정결히 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죽음의 문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7세 조모 할아버지는 목욕을 하고 나면 습관처럼 베란다 문을 열고 시원한 공기를 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있으면 머리가 띵하니까 바람 쐬고 나면 개운하다며 매번 수건 하나만 두르고 맨발로 베란다로 나가 담배 한 대 피우는 것이 그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목욕을 마치고 베란다 문을 활짝 열었고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지 1분도 안 돼 가족들은 쿵 소리를 들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조 할아버지가 베란다 유리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맥박은 희미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해 병원에 이송한 결과 저체온성 심정지와 심근경색이 동시에 온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목욕 후 찬 공기를 맞으며 심장이 충격을 받았고 그 상태에서 흡연까지 하며 혈관이 급격히 수축한 것이 원인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은 건졌지만 이후 조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한동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회복에 힘써야 했습니다. 지금은 담배를 완전히 끊고 목욕 후에는 반드시 긴 옷을 입고 집 안에서만 움직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동네 이웃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시원하다고 문 열었다가 내가 시신될 뻔했어. 바람이 아니라 죽음이 들어오더라.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말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행동은 운동 중 갑자기 멈추는 행동입니다. 운동 중 갑자기 멈추는 행동은 노년층에게 심장을 먹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준비도 없이 무리하게 시작해놓고 중간에 숨이 차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멈추면 그 순간 당신의 심장도 멈출 수 있습니다. 몸이 한껏 활성화된 상태에서 갑작스레 활동을 중단하면 심장과 혈관에 과부하가 걸리며 급성 심정지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격하게 박동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때 갑자기 운동을 멈추면 근육은 더 이상 혈액을 끌어당기지 않고 심장은 과도하게 박동하던 리듬을 잃게 되며 결과적으로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반대로 급상승하면서 심장과 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나 빠른 걷기를 하다 갑자기 멈춰 서서 앉거나 누우면 다리에 모여있던 혈액이 갑자기 위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이는 실신, 어지럼증, 심지어 뇌경색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중단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노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심장 도박인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층은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 중 몸이 덥고 땀이 나는 상태에서 갑자기 멈추면 체내 순환계가 급격히 혼란을 일으켜 심장 리듬이 무너지며 부정맥이나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숨고르기처럼 보여도 몸속에서는 생명이 위태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서서히가 기본입니다. 걷기나 뛰기 후에는 반드시 5분 이상 천천히 걸으며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며 체온을 조절해야 합니다. 무리했다 싶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것이지 생명을 거는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72세 이모 할아버지는 평소에 자전거 타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주말이면 한강변을 따라 20km씩 달리는 것이 그의 취미였고
나는 아직 젊으라며 땀을 흘리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문제는 운동을 끝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늘 숨이 찰 때까지 달리고 도착 지점에선 자전거에서 내려 그대로 벤치에 털썩 주저앉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땀이 뻘뻘 나는 상태로 자전거를 세우고 아무런 정리 운동 없이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말이 꼬이기 시작했고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쓰러졌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놀라 119를 부르고 응급조치를 했고 병원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급성 심정지로 인한 일시적 심장마비였습니다. 의사는 운동 직후 갑자기 멈춘 것이 원인이며 서서히 멈췄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며칠간 집중 치료를 받고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이후 심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하루 한 번 약을 먹으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운동 끝내고 갑자기 멈추면 그게 끝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산책 후에도 반드시 정리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선 심장 멈췄다 살아온 사람이라며 반농담처럼 불리지만 정작 본인은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식은땀이 난다고 합니다. 노년의 운동은 욕심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오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멈출 땐 반드시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5번째 위험한 행동은 혼자 등산 가는 행동입니다. 혼자 등산 가는 행동은 노년기에 있어 목숨을 건 외출입니다. 자연을 즐기려 떠난 산행이 단 몇 초 만에 조난사고로, 고립된 죽음으로, 그리고 유족의 비명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력과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노년층에게 산은 힐링 공간이 아니라 언제라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자연의 덫이 됩니다. 산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가 더 빠르게, 더 심각하게 진행됩니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는 낙상, 돌부리에 발목이 꺾이는 염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뇌졸중, 체력, 고갈, 저체온증 등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혼자일 때는 곧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직결되며 구조가 늦어질수록 생존 가능성은 점점 낮아집니다. 특히 등산로 중간에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는 경우 다른 등산객이 지나가지 않는 이상 발견되기조차 어렵습니다.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구간이라면 119에 연락조차 할 수 없으며 밤이 되면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산에 있었다면 가족이 알게 되는 순간은 이미 시신으로 발견된 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등산하는 노년층 대부분은 산은 익숙하다,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산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으며 고집은 언제나 비극을 부릅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관절 통증을 무시한 채 오르막을 오르고 숨이 차는데도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행위는 자살행위에 가까운 무모함입니다. 등산은 협동이 생명줄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며 단 몇 분 차이로 생사를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산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동행인을 두어야 하며 최소한 본인의 동선을 가족에게 미리 알리고 휴대폰을 완충시켜 비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휴식은 자주, 무리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하며 산 중턱 이상은 반드시 일기예보와 체력 상태를 확인한 후 도전해야 합니다. 자연을 즐기려다 자연에게 삼켜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와 동행은 필수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76세 송모 할아버지는 평생 등산을 즐겨온 분이었습니다. 젊을 땐 백두대간도 혼자 넘던 분이라 이 정도 야산쯤이야 라며 늘 혼자 산을 오르곤 했습니다. 그날도 집 근처 500m짜리 산을 오르기 위해 아침 일찍 도시락 하나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날 비가 온 후라 등산로는 미끄럽고 바위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정상 부근에서 경사진 바위를 건너다 발이 미끄러지며 크게 넘어졌고 무릎이 돌아가면서 허리까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 없었고 핸드폰은 그날따라 배터리가 거의 없어 전화를 걸자마자 꺼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몇 시간을 버티다 마침 같은 등산로를 지나던 다른 등산객이 송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구조 요청을 해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릎 인대 파열과 요추 골절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몇 달간 입원 치료와 재활을 받았습니다.
송 할아버지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산은 그런 감정이 없더라. 그냥 실수하면 데려가 버리는 거더라고. 지금은 늘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다니며 혼자 산에 가는 일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동호회 모임에서는 혼산 금지라는 규칙까지 만들어 놓고 출발 전 서로 위치를 확인하며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송 할아버지는 그날을 계기로 산은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혼자 산에 가면 산신령이 반가워하지 않고 데려가려고 기다린다니까. 산은 아름답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혼자 등산하는 행동은 자연 속에서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위이며 그 고립이 곧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